노유진의 정치 카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어제부터 일반 서점을 통해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국고 낭비와 환경 재앙을 낳고 있는 4대강, 그리고 자원 외교와 같은 문제조차도 반성 대신에 자신감과 남 탓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MB 회고록. 이 회고록은 현재 외국 정상들과 북쪽 인사들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등 위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세종시 수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한 배경을 정운찬 대세론 때문으로 해석해서 청와대의 심기까지 건드린 모양입니다. 이래저래 벌집을 거느리고 있는 MB를 향해서 정의당과 참여연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등이 모여서 이진요, 이명박에게 진상을 요구한다 약자겠죠. 이진요를 결성하고 자원외교에 얽힌 진실규명을 요구한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했죠. 30%가 무너진 박근혜 정부,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개선안 백지화 논란으로 이제 이 20%마저도 위협받을 것이라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MB 청문회 어쩌면 가까이 임박했을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생각이 드는 월요일입니다. 그게 기분 좋으세요? 즐겁지 않을까요? 난 얼굴도 보기 싫은데 사실 텔레비에서 하루 종일 오늘도 두 번 나와주셨습니다. 각하께서 나오시면 그래도 즐겁잖아요. 그런 거는. 남 못 되는 거 보고 즐거워하는 심보를 버려야 돼. 샤덴프로이데라고. 아니 근데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못 되는 걸 보고 이렇게 즐거워해도 될 것 같아요. 또 그게 세상 사는 재미잖아요. 예. 뭐 모든 사람한테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지금 이 대통령의 시간 인가요? 이거 뭐야 이거 대통령의 시간 이거 나오자마자 사가지고 지금 내 오늘 방송에 하려고 읽느라고 지금 죽는 줄 알았어요. 주말에. 아니 나는 그 이전에 저런 책을 돈 주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방송 때문에 산 거지 내가 사고 싶어 산 게 아니야. 저한테 그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 PDF 파일 넘겼을 텐데. PDF 파일 갖고 계세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게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문을 다 넘겼어요? PDF를 전문을 완간 전문을 다 이게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무슨 의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이따 분석해 주실 건가요? 그걸 나중에 뭐 얘기되겠지만은 하여튼 이 사람들이 급하게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내용이 그 전파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서두르는 걸 보면은 어떤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기동으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뭐 저도 뭐 통독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PDF로 보셨어요? 예. 그 책을 보니까 또 재미있어요. 뭐 오늘 대통령에게 깨졌다라는 무슨 별책 부록까지 껴있네요. 별책 부록도 있어요. 참 별걸 다 하십니다. 28,000원이나 줬다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저 제주 흑돼지 목살 한 건 살 수 있는 가격이 그게 돼지고기 사는 게 훨씬 낫죠. 내가 책 사면서 눈물을 머금고 산 거는 인생의 처음이에요. 나는 만약에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다면 나는 잠을 못 잘 것 같아 밤에 억울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한 권 삼으로써 오늘 자세히 분석해드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안 사셔도 되잖아요. 예, 사지 마십시오. 이걸 살신성인이라고 하는 거야. 예. 하여튼 돈 주고 살 책은 아니다. 돈 주고 살 책은 아니고. 공짜 PDF 파일이 돌아다니는데 난 뭣도 모르고 책을 샀잖아. 돈 받고 준다면 그건 좀 생각해 보겠는데 내 돈을 내가면서 사는 건 좀 28,000원이야. 네. 책값도 비싸고 또 엄청 두꺼워요. 네. 하여튼 웬 말이 그렇게 많은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화끈하게 좀 디벼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예. 그럼 정치카페 3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지금 안 그래도 이야기 나눴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회고록이죠. 대통령의 시간 2008에서 2013까지 이 책이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서 오늘 타임라인은 원래 저 건강보험료 그 징수체계 개편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거 하나로만 하겠습니다. 제가 참 이거를 사가지고 막 수십 군데를 접어가면서 지금 했는데 별책 부록도 있어요. 근데 우선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우선 이 책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론 보도를 챙겨보니까 기본적인 사실, 이 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을 잘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의문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몇 가지 이 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부터 좀 안내를 해드리죠. 우선 제목은 뭐 대통령의 시간 2008년에서 2013년 이렇게 돼 있고요.
출판사는 이제 RH 코리아라고 해서 옛날 랜덤하우스 코리아. 랜덤하우스 코리아구나. 그 출판사고요. 이 2월 2일 날 발행일입니다. 인쇄는 1월 26일 날 인쇄일로 돼 있고요. 이제 오늘이 지금 2월 2일이잖아요. 예. 오늘 날짜로 발행된 거예요. 근데 서점에는 어제 들어와서 제가 어제 서점에 가서 사왔습니다. 총 798쪽, 800쪽짜리 아주 두꺼운 책이고요. 별책부록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총괄 집필을 했던 김두우 정무비서관 홍보수석이 오늘 대통령에게 깨졌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에 담지 못한 뒷이야기, 자투리 이런 얘기를 담아놓은 게 이게 별책부록으로 나와 있고요. 예, 우선 누가 썼나 궁금하시죠? 대필을 하잖아요, 보통. 김두. 예, 그게 지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집단 창작이에요. 우선 이 책을 쓰기 위해서 회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1년 반 넘게 회의를 했어요, 매주. 고정 멤버를 보니까 대통령 실장을 했던 류우익 씨,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했고요, 나중에 대통령 실장. 그 다음에 이달곤, 김효재 정무수석, 그다음에 이동관 홍보수석, 그 다음에 총괄 집필을 한 김두 홍보수석, 여기가 고정 멤버였고요. 매주 화요일에 저기 있었더라고요. 삼성동에 왜 MB 각하 사무실 있잖아요. 예. 거기서 회의를 한번 썼고요. 이제 그날 하는 주제에 따라서 멤버가 계속 바뀌었는데, 유동적으로 이제 참가한 멤버들은 정정길, 하금열 이 사람들 대통령 실장했던 사람들이고요. 외교안보하고 대북관계는 유명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이렇게들이 했고요. 경제정책 분야는 강만수 재정경제부 그 당시 기획재정부인가요? 네. 윤증현, 박재환 다 이게 기재부 장관들이에요. 백영호, 김대기 청와대 정책실장,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이제 이렇게가 주로 했고요. 교육문화 분야는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찍지마 XX 했던 그 양반이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박범훈, 이거 중앙대 알죠?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이 사람들이 교육문화 분야를 했고요. 주제별로 또 회의를 하기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4대강 사업 이런 거 할 때는 정동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동우 국토해양부 기획관리실장 이 사람들이 와서 했고요. 그다음에 녹색 성장 문제는 하여튼 김상협 기획관 이런 사람들이 했습니다. 실무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이제 법적으로 아마 문제가 되면 이 사람들이 불려갈 겁니다. 연설기록비서관을 했던 김영수 씨, 박정하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그다음에 청와대 국장으로 근무했던 이진영, 김윤경 국장 이 사람들이 배석해서 이 책 후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기록을 찾고 자료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 그 대통령 기록물 네, 있잖아요. 대통령 기록물을 봤다는 거죠. 총괄 집필을 누가 했냐 하면 이제 김두우 홍보수석이죠. 김두우 씨는 중앙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 출신의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던 사람이고요. 4개 분야로 나눠서 감수를 했어요. 유우익 대통령 비서실장, 박재환 장관, 박형준 정무수석, 김태효 비서관 이 4사람이 각 분야별로 감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손을 본 거는 각하께서 직접 손을 봐서 내셨다 이렇게 후기에 밝혀놓으셨습니다. 전문 작가가 박영석이라는 분이 참가를 했고요. 잘 모르는 작가인데 이분은. 대필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써주는. 근데 이제 언제 썼나 이렇게 봤더니 2013년 5월에 처음으로 이제 이 책 집필을 위한 회의체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퇴임하고 석 달 후에요. 그래서 2013년 말 그리고 2014년 여름에 다 모여서 집중 워크숍도 했고요. 왜냐하면 정례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화요일에 삼성동 전 대통령 사무실에서 했다고 그러고요. 이제 책이 지금 약 800쪽 정도 되는데 내용이 어떤 게 담겼나 이런 걸 이제 궁금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언론에는 주로 문제된 대목들 이런 게 보도가 되어서 뭔 내용이냐 싶은데 전체가 보면 12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 1장은 이제 대통령 될 때까지 출생에서부터 대통령 당선 때까지 그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사를 요약해 놓은 게 제 1장이고요. 현대건설 시절 이야기며 다 여기 있습니다. 국회의원 때 얘기며. 제 2장은 광우병 촛불 시위와 세계 금융위기 등을 다룬 위기 극복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게 80쪽 돼요.
1장이 100쪽 되고요. 2장 위기 극복이 80쪽. 제3장이 한미 관계. 이제 중요한 순서대로 나온 것 같아요. MB 각하의 머릿속에 제일 컸던 게 광우병 촛불 시위하고 세계금융위기였다. 두 번째가 한미 관계가 중요했다. 이게 80쪽이에요. 제4장은 한중 관계. 이건 한미 관계의 절반 40쪽. 제5장은 대북 정책. 이건 75쪽. 한미 관계랑 비슷해요. 제6장은 한일 관계. 이건 55쪽. 제7장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상대로 한 외교 정책 40쪽. 제8장은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G20 정상회담을 유치하고 해관보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원전을 수출하고 아덴만 작전에서 우리 선원들을 구해낸 등등의 외교 성과를 자랑하는 게 약 90쪽. 제9장은 사대강 사업하고 녹색성장, 세종시 문제 이게 100쪽이에요. 제10장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65쪽. 제11장은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는 등의 문화과학 정책 40쪽. 제12장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전봇대 뽑기 대불공단 라디오 연설. 혹시 라디오 연설을 몇 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계속했죠 아마. 102회. 109회. 109회. 네, 총 109회 라디오 연설에 대한 이야기. 아무도 안 들었지만 열심히 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한 건 몰랐습니다. 좀 서운하시겠더라고 대통령이. 한두 번은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뭐 세 번째부터는 뭐 아무도 안 듣고 그냥 혼자 하셨잖아요. 그냥. 무풀이 악플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독백을 하신 거죠. 아프다는 거 알죠? 아마도 세계 방송사상 가장 긴 독백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에 대한 린치지. 진짜 우리 반성해야 돼. 이걸 무풀로 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자투리 이야기를 30쪽 정도에 담았고요. 맨 마지막에 후기가 있는데 이게 6쪽짜리예요. 열정은 길을 잃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록이 있는데 부록은 김두우 홍보수석이 이제 총괄 집필을 하면서 이 책의 본편에 다 담지 못한 짜투리들을 모아서 오늘 대통령에게 깨졌다라는 제목으로 100쪽짜리 이 부록을 공짜로 주더군요. 이거는 28,000원 내니까. 여기까지가 책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입니다. 이 뭐 자원외교 이런 얘기들은 뒤에 이제 경제정책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특별히 분량을 많이 내서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로 보면 책 내용의 거의 3분의 2가 외교에 관한 얘기고요. 나머지 이제 3분의 1 정도가 내치 분야하고 뭐 대북 관계에 관한 이야기고.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제일 힘써서 한 일이 외교였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여기까지가 책 소개인데 감이 잡히시죠? 예. 아, 이런 책이구나. 근데 이제 특징을 좀 잡아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예. 우리 노회찬 대표님 다 읽어보셨잖아요. PDF로. 이제 우선 지금 첫 번째 제기되고 있는 쟁점이 도대체 이 책을 왜 썼나? 예, 그죠. 하는 문제예요. 왜 쓴 것 같아요? 예, 뭐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이제 임기 후에 회고록이나 뭐 자서전 이런 걸 남겼기 때문에 뭐 이명박 대통령도 쓸 수 있겠죠. 쓸 수는 있겠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어떻게 봤냐면 주로 이제 자신이 비판받는 대목들. 그러니까 쇠고기 그 수입 파동이라거나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경색된 문제라거나 자원외교 시비나 4대강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 이전 그 수정안 폐기 이제 부결되던 사태라거나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잘못한 걸로 주로 지적받고 있는 대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반격을 가는 해명을 하는 목적이 아주 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뺀 나머지 내용은 뭔가 하면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관심 안 갖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자기 그냥 외국에 가서 왕 만나고 누구 만났는데 굉장히 나를 사우나 한 얘기 사우나 하고 뭐 나를 형님처럼 모시더라 뭐 폭탄 좀 마시고 예, 폭탄 좀 마시고 거기서 거기다가 또 책에다가 한 번 더 불러 좀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 썼어요. 그런 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종이 낭비 앞에 건 주로 이제 변명과 그다음에 이제 자기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뻥튀기 하는 제가 볼 때는 원래 이제 정치인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뭐 의정 보고서 같은 거 내면은 이제 자기 업적을 이렇게 과장하잖아요. 근데 주로 과장하지 무슨 또 자기 곤란한 문제를 또 이렇게 해명하지는 않거든. 근데 이거는 의정 보고서 플러스 이제 변명까지. 예. 그렇게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보통 이제 회고록 보면 그래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뭐는 좀 잘못됐었던 것 같다라는 반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이 중간에 보면은 살짝 넘어가는 대목으로 이분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다가
국회의원직을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아서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잖아요. 근데 그 대목에 관련된 기술인데 실은 그때 그 보장 안 했던 사람이 양심 선언해가지고 그 당시 외국으로 빼돌리고 막. 외국으로 빼돌리고 법정 선거 비용의 10배를 쓴 거야. 10배를 써서 그걸 양심 선언하는 바람에 이제 이 보장은 나중에 외국으로 빼돌려요. 그래서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선거법 위반에다가 이 범인인 줄 알고 해외 도피시켰다라는 대목까지도 이제 함께 판결문에 있어요. 근데 이걸 얘기하면 좀 반성하는 구절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태는 자신이 혜성처럼 정치권에 등장하게 됨에 따라서 견제 세력 그리고 당내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래서 억울하게 정치 보복 당했다는 식으로 서술이 돼 있다는. 그거보다 좀 더 나갔던데 이제 제가 읽은 거는 심지어는 굉장히 자랑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김수환 국회의장한테 사표 내려갔는데 아 이거 왜 내냐 시간 좀 더 끌지 이러는데 자기는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고 단호하게 결단했다고. 야 이거 정신승리의 달인이야 완전히. 그게 시장 나가기 위해서 사실 트릭 쓴 건데. 예.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상득 자기 그 형이 그렇게 감옥까지 가게 된 데 대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국민들에게 전달한다는 게 없어요. 없고 무슨 누구한테 칭찬받았다. 무슨 일본에 있는 문화재 하나 갖고 오는데 표창받았다. 수없이 많은 표창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그냥 혼자서 표창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기술에 그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왜 썼나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뉴스 보도 보면서 왜 썼나 짐작가는 거 없어요? 지금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그 친이들이 집결하는 게 아니냐. 그 친이 집결을 위한 일단 신호탄 내지는 시그널로 책을 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막 책이 나오기도 전에 PDF로 막 뿌리고 이런 것들 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 급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이분들을. 말이 안 되나?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선 이 책을 낸 이유가 이해가 돼요. 이 책을 사람들이 읽어보지도 않고 막 평을 해. 꼼꼼히 읽어보면 아, 이 책을 낼만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욕하려면 또 읽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다 읽으려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또 사야 되고. 아, 내가 대신 읽어준다니까. 그래서 오늘. 오케이. 대신 그러니까 읽어준다니까. 그 읽지도 않고 욕하는, 평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말라는 그러니까 얘기지. 참 문제라니까. 일단 기자들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정치인들하고. 근데 책이 깔리기도 전에 벌써 욕부터 하고 그랬어. 내가 꼼꼼히 읽어본 결과 이거는 충분히 낼 만한 이유가 있는 책이에요. 특별히 뭐 날짜와 관련해서 단기적인 정치적 목적을 설정했다든가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그냥 1년 반 작업해서 낸 거예요. 낸 거고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 혼자 쓴 게 아니고 집단 창작이야. 예. 그 집단 창작을 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다 MB 정부의 청와대 근무자이거나 내각 근무자들이에요. 예, MB의 문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대통령 그 회고록이라는 제목 아래 명분 아래에서 자기들이 했던 정책을 합리화한 책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반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반성이라는 것은 깊은 사색과 자기 성찰의 결과 나오는 게 반성인데 MB가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을 쓰면서 그렇게 깊은 사색을 하거나 성찰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거고 다만 이거는 뭐냐. 되게 서운했던 것 같아. 이게 전직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 선호도가 2%도 안 나와요. 여론조사에서. 퇴임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렇게 병 들어가면 병에 걸린 거 감춰가면서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일을 했고 엄청난 성과도 많이 올렸는데 선호도가 2%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절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운한 것 같아요. 서운할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를 생각해 보니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 지금이라도 홍보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든 책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명박 MB와 그 참모들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한 책이다. 말이 되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한 그냥 거예요. 집단 자위를 하시는 책이라고 이렇게 보면 아니 되잖아요. 좀 우리가 품위 있게 얘기를 해야지. 집단 자위권을 발동한 책이라고 봐요. 아 맞아 지금 그거 하는 장면이 것도 연상돼 권리가 머릿속에서 지금. 아니 근데 그 어떤 조사에는 그 대통령으로서 한 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전두환 대통령보다도 더 낮게 나오는 조사가 있어요. 그런 조사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더 망가질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더 이렇게 자해하듯이 더 나빠질 수 없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쓴 책이 아닌가. 아, 근데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아니, 대통령까지 하고 퇴임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지금 정권도 그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2%밖에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지율은 아니고 선호도가 2%밖에 안 나왔다고 한다면 자기들한테 어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아, 그건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 얘기지. 근데 분명한 것은 뭐 이걸 통해서 지지도가 다시 올라가거나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면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두 번째는 대통령 된 뒤에 뭘 하면 안 되는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세 번째는 뭔가면 대통령 퇴임한 후에 어떤 변명을 하면 안 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교훈을 남겼다. 이런 결론, 지금 노회찬 대표님 말씀하시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하는 이 책의 특징이 한 6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 제가 또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죠. 예.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자화자찬이에요. 예.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뒷부분에 후기에 보면 MB 각하 이름으로 나온 후기에 자화자찬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경계했다. 이게 되게 강조해서 나와요. 근데 내용은 다 자화자찬밖에 없어. 본인들은 이걸 자화자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5가지 사례만 들면 종로 선거 때 이제 선거법 위반이 다 탄로나서 1, 2심에서 유죄를 받고 했는데 그 의원직을 대법원 선거를 앞두고 사퇴한 걸 자랑했어. 이게 79쪽에서 80쪽까지 나와요. 그다음에 촛불 시위 때 시위대가 다치면 우리는 독재국가로 돌아가는 거니까 청와대가 점령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위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명박산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또 119쪽에 나오는 내용이 기가 막히는 자화자찬이에요. 세 번째, 천안함 사건이 나고 나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훈계한 장면이 나와요. 막 야단쳐요. 후진타오는 아무 말도 안 한대요.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을 안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대목 281쪽에 나와요. 그러면 아덴만 우리 저 소말리아 해적한테 납치당한 배 구출할 때 우리 저 석선장 구출할 때잖아요. 그때 자기가 작전 지휘를 했대. 그래가지고 그 선원들하고 교신할 때 영어로 하면 해적도 알아들으니까 한국말을 띄엄띄엄 섞어서 하면 어때? 이렇게 각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지휘를 해가 작전을 해서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541쪽에 나와요. 마지막으로 5번째 사례를 또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세종시 수정안을 낼 때 이건 냅둬도 나한테 아무 지장 없었다. 그럼 우리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대통령은 양심상 도저히 놔둘 수 없어서 세종시 수정안을 냈다. 이 얘기예요. 정말 눈물 나지 않아요? 참모들이 막 반대했는데 대통령의 양심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더니 참모들이 반대하던 참모들이 대통령께서 양심 때문에 그러시다면 저희들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이야, 이게 뭐 북한에서 나온 거 정말. 북한에서 나온 거 김일성 항일 무전 아니 북한에서는 남이 쓴 거야. 여긴 자기가 쓴 거야. 비슷하네. 네, 어린 시절 이렇게 보면은 어린 시절 얘기 또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가 이런 걸 보면은 이분 대통령 안 됐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그렇지. 인물이고 또 내용을 다 읽어보면은 이분은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다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연임은 금지돼 있지만. 연임 금지됐다는 건 우리 국민의 큰 불행이야. 예, 근데 2번 할 수는 있잖아요. 또 나오면 되지 다음에. 그러니까 내후년에 또 나올 수 있는 그렇지. 거 아니냐. 그건 적극적으로는 지지해. 하여튼 자화자찬이 수백 군데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건과 관련된 거 5가지만 예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내각의 수준이 이러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새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무능, 정책적으로 지극히 무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 이 책이 여기도 5개만 예를 들게요. 예. 첫째, 취임식 하는데 북한에서 취임식에 오고 싶다고 의사타진이 왔대. 근데 그 의사를 전해온 사람이 어떤 기업인이 소개한 목살이야. 목살? 목사. 목사님. 목사. 예. 아니 그때는 아직 취임 전이니까 노무현 정부가 있을 때고 남북한 사이에 모든 인적 관계들이 다 있을 때예요. 그럼 북한이 취임식 참석을 타진하면 공식 라인으로 와야지. 무슨 기업인이 소개한 목사님이 무슨 이상한 편지 써달라고 그러고 그걸 책에 써놨어요. 한심한 거지.
내가 안 밝힌 것 중에 어. 책에는 안 밝혀져 있는데 그 임태희 장관이 싱가포르 가서 만난 것도 사실은 기업인이 소개했다. 그건 책에 안 나와요. 예. 기업인이 소개했대. 두 번째. 이것도 민간 관련된 베이스 건데. 정부예요. 예, 민간 베이스 정부야. 남북 정상회담을 5차례나 북한에서 시도했는데 자기가 다 나가리 시켜버렸다. 이걸 엄청 자랑으로 했어요. 세상에 이게 자랑이야? 아,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앞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도 자기가 나가리 시키겠다 지금. 그럼 아니,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아니 이제 그런 해석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하고 다시 네. 대화를 시도하니까 거기서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 이 책을 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렇게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그냥 자랑하는 거야. 내가 5번이나 무산시켰다. 앞으로도 딴 후임자들도 이런 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한 거. 세 번째가 독도 방문한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자랑해놨는데 그 자랑한 사유가 심상치 않아요. 뭐 이런 표현이 나와.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도 우리가 불리할 게 없다. 아니 지금까지 조용한 외교로 얻은 게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아니 국제사법재판소를 왜 가요? 그러게 말이야. 내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인데 저거를 딴 놈이 지나가다가 그거 내 거야 그랬다고 해서 법원에 가냐고. 그렇죠. 내 거니까 갖고 있으면 그만이고 그놈이 뺏으려고 들면 발로 차버리면 되지. 그 이것도 자랑이라고 해놨어. 진짜 무능의 극치야.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전자권 연기 요청. 무슨 전자권 연기라는 것은 미리 실무자들이 다 협의를 해야 되잖아. 예. 근데 자기가 오바마하고 의전할 때 나란히 앉았는데 그때를 노려서 착 말을 했디야. 전자권을 이 양을 연기해야 된다고. 그 이걸 자기 업적으로 해놨어. 5번째.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해서 가스를 수출하는 가스관 사업을 한국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차문 정부 때까지 다 얘기가 되던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남북 관계가 안 좋으니까 사업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러시아에서 북한을 맡아서 설득하기로 했다. 이런 것도 자랑이라고 써놨어. 그 푸틴이 지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푸틴 만나서 이 가스관 사업 논의할 때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북한하고 관계를 남쪽에서 풀어야 자기들도 가스를 팔아먹는데 남북 관계가 안 풀리니까 가스를 팔 수가 없잖아. 예. 근데 와서 푸틴 보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무능이지. 5가지 사례. 아주 이게 수백 개 중에 5개만 내요. 예. 근데 요거는 하나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랑거리 중에서 백미는 후진타오 만나가지고 한 얘기를 장황하게 한 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쓰여진 내용이 뭔가면은 그 흡수통일 하겠다. 예. 그리고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이 얘기는 이제까지 한국 정상 중에서는 자기가 최초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김영박 정부까지 포함해서 역대 모든 정부가 흡수통일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다 얘기를 자기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은 흡수통일 할 거다. 얘기를 장황하게 해놓고 이 얘기를 갖다가 그 중국 정상한테 한 사람 나밖에 없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후진타오는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야 이게? 약간 이거 얘기한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지. 의안이 벙벙하고 이거지. 억장이 막혀갖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게 보고 우리는 이건 지금 이분은 지금 경호할 게 아니라 치료와 감호가 필요한 거 아닌가. 자 이제 이게 정책 무능을 입증하는 사례 5가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짓말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의도적인 거짓말인지 아니면 스스로 라쇼몽처럼 자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너무 많은데 4개만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이건 686쪽에서 690쪽 사이에 나온 얘기인데 집권 초기에 고환율 정책을 쓰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강만수 장관 취임하자마자 저 환율 막 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말로 개입해가지고. N이 뭐 1대 16까지 사실 고환율 정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죠. 그렇죠. 그걸로 그러니까 대기업들 참여정부 살리고 한 거 후반기에 아니에요. 그 외평채를 써서 달러를 사들여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그 정책을 못하게 함으로써 환율이 85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달러 환율이. 그거를 집권 초기부터 강만순 씨가 입으로 개입하기 시작해서 올렸고 그게 1,000원 이렇게 갈 무렵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졌었거든요. 근데 고환율 정책 안 썼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당선자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 쇠고기 이 협정 문제에 대해서 뭐 좀 짐 좀 치우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뭐 기대하고 갔는데 역시나 뭐 노 대통령이 딴소리만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시 대통령하고 약속한 걸 지켜라 이렇게 했다는데 부시 대통령하고 약속한 게 없었어요. 그때는 한미 간에 원령 30개월 이하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그 합의만 존재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국제 그 수역 뭐 사무국인가 OIE에서
광우병 청정국가로 미국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국제관례에 따라서 다시 협상하자. 이 합의만 있었던 거지. 뭔 합의가 있었다고 가서 쥐가 빚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무현 재단 측에서 이제 바로 이건 반론을 거짓말이고요. 했죠. 예, 거짓말이라고. 그다음에 사업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자랑하는 거. 여기도 다 거짓말들이에요. 큰 비디끼벌레 괴담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거는 574쪽부터 580쪽까지 꽤 길게 나오는데 6쪽에 걸쳐 가지고 이것도 다 거짓말이고요. 자원외교 업적 자랑해 놓은 533쪽에서 534쪽 이것도 전부 산업자원부에서 나온 허위로 밝혀진 문서. 네. 그걸 의거해서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써놨어. 다 거짓말이고요. 네 번째 특징이 전임자 후임자 디스하기. 이게 네 번째 이 책의 특징이에요. 앞뒤로 디스하라. 지만 잘났어.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걸 들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관해서 노무현 대통령 디스한 거. 그 105쪽에 있고요. 세종시 수정안 내면서 이거를 수도 분할이다.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쁘다. 국가 경쟁력이 훼손된다. 이래서 노 대통령을 디스했고 그래서 양심 때문에 자기가 수정안을 냈는데 이제 박근혜 당시 대표가 정략적인 걸로 오인해서 반대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후임자를 디스했어요. 그다음에 242쪽에 미국 의회 2011년도에 가서 연설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말로 연설했다. 네, 나라의 자부심을 생각해서 한국어로 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상하원 합동 연설 때 영어로 한 거 디스한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죠. 말 자체는. 아니, 말 자체는 틀린 말은 근데 굳이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이게. 그치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한국어로 연설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곳곳에서 디스 당하고 있는데 그렇지. 애기봉 트리 있잖아요. 네. 저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건 아니지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애기봉 트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지고 세 페이지에 걸쳐서 예, 자기는 점등했다고. 점등했다. 그 세 페이지에 걸쳐서 수술하고 있어. 그거 디스라는 건 난 눈치 못 챘는데 그것도 디스한 거구나. 디스한 거예요. 그게. 그렇구나.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지금 당청 간의 갈등도 좀 생기는 예. 것 같고 또 만약 당내에서도 친노하고 또 친노가 아니라 친박과 친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그 2008년 금융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4대강 사업의 결과라는 거예요. 4대강 사업으로다가 이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나와요. 야, 그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아,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는. 그러니까 그 4대강이 어디야? 뭐 나일강, 인더스강, 뭐 황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이런 게 4대강인가? 아니 그래도 말을 해도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좀 맞아야지. 지금 연관이 좀 돼야지. 이 책의 5번째 특징이 외교적 결례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후진타오 얘기도 하셨지만 딴 예를 그건 빼고 딴 예를 들면 이거 2010년 11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나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다이빙과 국무위원 이 사람이 이제 남북 관계에 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긴급하게 한국에 왔어요. 여기서 이제 회담하고 나서 다시 북한을 갔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쪽에서 그 다이빙거 국무위원한테 뭐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얘기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거를 가서 이제 다이빙거가 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유익 주중대사 그러니까 유익 씨가 중국 대사로 나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장즈진 중국 외교부 부부장한테서 얘기를 들었다면서 다이빙거가 북한에 가서 뭐라고 했냐 하면 북한이 선제 공격해서 남북한 무력 충돌이 생기면 북한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북한에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빙거가 이렇게 북한에다 얘기한 거를 장저진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유우익 주중대사한테 전해줬다는 거야. 예.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모르죠. 필요는 없지. 유우익 씨 얘기니까. MB 각하가 이걸 듣고 이걸 또 회고록에 넣었어요. 다운표 쳐가지고. 그럼 뭐야 이게 지금.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다이빙거는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서 지금 양다리 걸쳤다는 뜻 아니겠어요? 사실이 아니면 거짓말로 지금 다이빙거를 모욕한 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다운표 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극비리에 주고받은 대화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로 352쪽에 있고요. 두 번째, 남북 비밀 접촉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북한이 뭘 요구했나 뭐 무슨 은행 설립하는데 뭐 100억 불러라 뭐 비료 40만 톤 뭐 주라 뭐 옥수수 10만 톤 주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막 써놨잖아요. 특히 335쪽에. 이거는 이게 공식적인 요구였는지 아니면 또 어떤 기업인이 소개한 목사님 소개로 누군가 만났을 때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준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게 남북관계의 흐름에서 보면 비밀 접촉에 오간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걸 여기다가 해버리는 거는 문제가 있죠. 또 다른 사례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원자바오 씨는 이때 이제 최근의 일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고 김정은이 승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보험한테 막 불평을 합니다. 각하가. 이 사람 이제 30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인데 앞으로 50년, 60년 저렇게 독재할 거 아니야. 북한이 이게 뭐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원자바오 총리가 이랬다는 거예요. 역사의 이치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도 개연성이 낮지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럼 이걸 여기다 써버리면 원자바오 총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북한하고 관계에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내가 볼 때는 뭐 국가나 국민이나 외국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없어. 자기만 생각하는 거 같네요. 그 이준석 성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승객 버리고 배 버리고 도망 나온 사람하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그 얘기 해놓고 그 깜짝 놀랄 만한 원자보호가 역사 이치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 소개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원자보호 총리가 나를 2번씩이나 국부인으로 초청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 깨알 같은 자기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2번이나 초청한 이유는 다 한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초청하는 거야 이제. 아니 그런 식의 깨알 같은 자기 자랑은 책 전체에 쫙 깔려 있어가지고 일일이 참 말을 하기가 그래요. 아마 그런 건 기본이에요. 서술의 기본이에요. 그건 지금 자화자찬을 경계해서 그렇게 됐는데 경계 안에서 뭔 일이 생겼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뭐라고 분류하기 어렵지만 참 고약한 문제들이 좀 있는 책이에요. 기타 이렇게 묶어서 6번째 문제 특징으로 첫 번째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후기에 실무자들 국장들 둘이 이름을 거론을 하고 기록을 다 찾아보고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이게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일 경우에는 이게 무기한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이거를 누설한 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회고록을 쓰기 위해서 지정 기록물을 보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대리인을 지정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정 기록물의 기밀 누설에 해당되지 않도록끔 그걸 참고해서 회고록을 써야 되는 거지. 그걸 그대로 이렇게 노출하고. 기밀에 해당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은 저 청와대 비서관을 MB 시절에 했던 정문원 전 의원이 그 NLL 대화록을 보고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전달을 했잖아요. 인용을 하고 이렇게 전달. 벌금 1,000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이게 대법원 가서 유죄 받았어요. 바로 얼마 전에. 벌금 1,000만 원으로.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이 책의 주요 내용들이 전부 다 그 위법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따옴표를 치면 안 되고 원래 자기 감상이나 자기의 해석으로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역사 기록 대통령 기록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이것이 자기의 해석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 형태로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따옴표를 쳐서 너무 많이 썼어요 지금. 그리고 이 국내법 위반 문제만이 아니고 2011년도에 베이징 가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관련 사전 접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 어떻게 됐냐면 북한에서 먼저 까발렸죠. 까발리면서 남쪽에서 돈 주면서 구호 살먹으로 했다는 건데 요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못 해요, 이 사람들이. 이 책에서. 근데 못하면서 거꾸로 돼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먼저 국가가 그러니까 요 대목과 자기들이 돈 주려고 했던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 못 하면서 뭐라고 기술을 하고 있나 하면은 이 비공개 회담을 공개하는 것은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래서 더 깔 것도 많지만 자기들 안 깠다. 깠으면 국가관계가 파탄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대목에서는 다 까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여튼 앞뒤가 안 맞는 이거는 앞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누가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책을 다 뒤져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어떤 기록물을 봤는지 로그 기록을 확인을 하고 혹시 그 내용이 일치해서 기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실무자들이나 혹은 집필자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봐요. 이게 MB가 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한다면 바로 검찰에서 수사 착수해가지고 소환하고 그래야 될 사안이죠. 두 번째 자잘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좀 편찮으셨다네요. 2009년도에. 2009년 12월에 확정 진단을 받았다는데 폐 질환이라고만 나왔는데 폐결핵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릴 때부터 아팠던 부분. 왜 이제 병력 문제 나올 때도 그 폐가 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6개월 정도에 완치되었다. 이건 이것도 다 알리지 않은 것이 참모들도 잘 모르게 했다고 나와요. 혹시 국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별 영향 없을 것 같은데. 나의 죽음을. 이충모공 정신에 따라서.
하여튼 뭐 그거는 대통령이 편찬하셨더니 원래 그런 전염성 있는 질환은 알려야 돼요. 근데 이거 이제 그래서 격리하고 격리를 결핵 중에는 비전염성 결핵이 있거든요. 비전염성이었다고 나와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되게 보면 이 집필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안 먹어도 될 욕을 먹는 거야. 모든 자랑을 다 각각 하신 게 아니야. 집필에 집단적으로 참여한 모든 참모들이 다 자기가 한 일과 관련해서 자기 자랑을 한 거를 각하를 빌려서 자기 자랑을 했단 말이야. 그 중에서 특히 김두 네. 이 양반은 곳곳에 자기가. 근데 제일 제가 깨알 같은 자기 자랑 중에 가장 기가 막힌 대목이 이건데요. 629쪽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반 중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읽어볼게요. 너무 귀여워. 이 책을 보면 러블리해요, 진짜. 사야 될 것 같아 나도. 이게 내가 또 PDF 재밌었어. 줄게. 이제 대통령 입장 여기서 나는 대통령이에요. 나는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와 정치부장을 지내서 정무적 감각과 여론 동향에 남다른 판단 능력을 갖춘 김두우 정무기획비서관을 주요 회의에 참석시켜 자주 의견을 듣곤 했다. 이게 나와요. 뜬금없어 이거 좀 솔직히. 그래서 김두우 씨가 그 몇 군데 나와요, 김두는. 여기가 제일 그래서 내가 볼 때 깜찍하다니까. 맨 마지막에 읽은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것 같아. 대통령이 읽은 다음에 몇 사람이 보면서 자기 거는 자기 다 파트에다 자기가 다 집어넣은 것 같아. 아니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 김두우 씨를 모욕하는 게 될 수 있는데 혹시 각하께서 굉장히 의리가 있는 분이어서 또 특별히 김두우만큼은 꼭 국회의원이라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출마했을 때 홍보물에 한 줄 넣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신 건 아닐까. 그런 훈훈한 어떤 느낌이 좀 들었어요. 629쪽이에요. 나 참 죽겠네 정말. 이외에도 자잘하게 깨알 같은 재미가 많은 책인데요. 사진 마십시오. 예, 꼭 필요하면 제가 PDF로 드릴게요. 예. 그 크게 보면 이제 자화자찬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민과 척을 질 생각을 한 것 같고 또 외국 정상들과의 대화 내용을 그냥 폭로함으로써 그 외교 관계 자체도 지금 껄끄러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한글 모르는 게 다행이야. 이 책은 영문판 절대 내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의 대만은 접촉 된다는 부분도 거야. 또 까발림으로써 또 남북 관계를 좀 힘들게 만든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그 지금 정권까지 건드려 가지고 당청 간의 관계도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 책을 도대체 아니 왜 썼을까나 이해가 안 가. 아니 근데 이 그러니까 책을 총괄 집필해서 지금 내서 기자회견 간담회 한 사람이 김두우 씨인데 이 김두우 씨가 정무적 감각과 여론 동향에 남다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진짜 귀여워 이 구절은. 누가 썼는지 안 물어보고 싶어. 각하가 썼는지. 본인이 아니 김두 씨가 썼겠죠. 설마. 어쨌든 이제 그 각하가 자랑하는 그분의 그 정무 감각이 대충 이런 책을 내는 수준이라는 거. 그렇지. 이제 이 책은 전체적으로 본책과 부록을 통틀어서 한국 사회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이런 정도의 지적 능력과 판단력, 이런 감각, 이런 정서 상태를 가진 사람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운영했다. 보면은 그런데도 나라가 안 망했다 이거야. 그 점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보면은 한민족의 있지, 저력이죠 뭐. 그 뭐랄까 그 자기도취라 그래야 되나? 자아도취요. 야, 자기도취 이상한 종류의 이상한 굉장히 괴상한 종류의 정치적 나르시즘 같은 게 좀 있는 분 같아요. 그거는 대통령들은 다 그런 게 좀씩은 있어요. 근데 좀 심하잖아. 근데 이제 많이 심하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러면 남들이 어떻게 나한테 말할 것인가에 대한 감각은 있잖아. 근데 이 부분은 이분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예. 이제 말씀만 하셨다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아니 한강에 그 저 잠실하고 저 더 위쪽에 그 신곡 수중보, 잠실 수중보 얘기. 그걸 설치해 가지고 물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 설치하는 바람에 한강물 지금 우리 그 가장 많이 보는 구간은 수영만 할 수 있지 먹을 수 없는 물이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오래 그 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물이 깨끗해졌다는 식으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노벨상감이야. 그 만약 그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한다면 기존의 모든 생화학적 법칙과 이런 걸 다 부정 뒤집어 엎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 저 대통령 선거 때 그 이명박 대통령 공약 747 공약 네. 그거는 그 본인들도 창피해서 더 얘기 안 하는 대목이잖아요. 근데 예. 이거 보면은 그 747 공약 배우려고 외국 정상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떤 정상은 팀까지 보냈다는 거야.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그 북한 애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멘탈리티가 이렇게 그 정신승리 많이 하잖아요. 하여튼 북한에도 정신승리의 정상적인 달인이고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고 이제 살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통과할 때는 우리 MB 각하 이 위대한 정신승리법에 대해서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치료와 감호가 국민들의 많은 어떤 또 보살핌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여튼 내 28,000원이나 투자해서 오늘 안내해 드렸으니까 다른 분들은 재정 손실을 입으시는 일이 없도록 예, 대통령의 시간 바랍니다.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아주 끔찍한 시간이었는데 다시 그 시간을 그 악몽을 되살리는 책이 나왔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이 있더라도 사지는 마십시오. 예, 차라리 돼지고기 국내산 한 건 팔아줍시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했습니다. 노회찬의 증문즉답. 네, 증문즉답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요? 오늘 2월 2일이잖아. 화요일 아니 월요일. 월요일. 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불충하군요. 오늘 대통령 생일입니다. 헐. 아 그래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거디는 생략. 노유진에서는 공식적으로 선물을 안 보내기로 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새누리당에서 오늘 선물 보낸 거 아시죠? 뭐 보냈습니까? 그래요? 뭘 보냈나요? 예, 유승민 유승민 원내대표. 예, 선물로 예, 그게 해피 버스데이 투 You. her. Happy birthday to her. her. 그 KY 라인이 완성됐어요. 네, 그렇죠. 예, 예. 그 수첩의 그 그렇죠. 예, 문건 파동 배후 KY. 예, 손보겠다고 했던 예, 그 K는 현재 당 대표고 Y는 원내대표 됐네. 원내대표 네. 됐고. 아, 그러면 이제 당청 관계가 이제 바람직한 관계로 설레나?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럼. 예. 그 국무회의 시간까지 연기해가면서 친박 국무위원 의원 겸직하고 있는 사람들 투표하러 보냈다는 그러니까 유승민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 짓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죠. 사실은 뭐냐 그게. 당 대표 선거에서도 졌고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졌고. 또 졌고. 예. 당대표 선거는 서청원 의원이 졌고 어. 김무성 의원한테. 예, 청와대가 진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도 뭐 20%대로 가라앉았고 그러면서 지금 당에서 일종의 반란 비슷한 게 이제 일어난 상황인데 이러면 사실 네,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면 우리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지지율 방어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천천히 떨어지도록. 언론에서 벌써 레임당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한편으로는 저 당 지지율 또 새누리당 지지율이 좀씩 하락하고 뭐 예, 당 지지율 좀 격차도 올라가고 이제 한 자리 수로 숫자로 대선 후보 나타나고 지지율도 문재인 씨가 지금 오늘 조사 나온 걸 보니까 뭐 반기문 씨보다 앞선다 그러고 그런 약 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과 연동되어 있는 변화들이라고 봐야겠죠. 네, 동시에 입추는 다른 다가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뭐 새정치 그 연합에서 그 대표 선거를 하잖아요. 거기서 컨벤션 따른 효과도 컨벤션 있고. 효과도 있고 또 문재인 씨가 요즘 또 발언을 좀 세게 해요. 그래서 여론의 관심을 좀 모으는 측면도 있는 내일 것 모레 같고. 입춘인데 출래불사춘이 될 것 같네요. 대통령한테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봄은 왔어 대 봄이 아니로다. 아, 예, 봄이 왔어 대 봄이 아니로다. 봄 같지가 않구나. 근데 뭐 봄은 그 귀하에게만 오는 게 아니니까 국민들에게도 오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의 증문즉답.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청취자 여러분. 사연캐스터를 맡고 있는 정의당 기획홍보실 임은성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연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닉네임 목마른 땅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번에 그리스에서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가 집권해서 저와 같이 진보정당을 지향했던 사람으로선 반가운 소식인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리자 정권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책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진보정당들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IMF와 유로존 국가들이 구제금융을 대가로 정부재정 삭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리자 정권은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강력한 긴축재정 정책을 통해 IMF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시리자 정권의 행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네요. 노회찬 전 대표님의 지혜를 빌리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지난번에 연말정산 관련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서 매번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담뱃값, 연말정산, 그리고 주민세, 자동차세로 이어지는 증세 논란이 식을 줄 모르는데요. 2015년 4월부터는 신호위반 범칙금이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배 인상되고,
통행금지,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범칙금이 모두 2배씩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번 인상을 두고 누구는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 증세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을 올려서라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벌금이 높은 편이고 핀란드에서는 범칙금을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해 속도 위반으로 무려 2억 6천만 원을 벌금으로 낸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소득별로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 공정사회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또한 이런 위반을 억제하는 데 있어 벌금 인상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두 개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리스의 이번에 새 집권 세력 시리자가 추구하는 정책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거죠. 신호위반, 교통 관련 이 범칙금, 과태료가 인상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시리자가 어떤 당이냐라는 이제 질문도 들어 있는데요. 이름이 급진 좌파 연합 당입니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죠.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당 그 상징을 보면은 이 당이 어떤 당인지 알 수 있는데 깃발이 3개가 그려져 있어요. 빨간색 깃발, 그다음에 초록색 깃발, 그리고 보라색 깃발. 위에 노란 별. 그다음에 별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면 뭐 스스로는 이제 반자본주의 세력, 빨간색, 반세계화, 그다음에 이제 또 스스로 또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유럽의 사민주의라는 건 다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고 또 이렇게 자기 정책을 펼치는 당들이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사민주의, 좀 급진 사민주의 세력의 연합체다. 잘 안 되니까 모여가지고 돌파를 했는데 한 10년쯤 됐죠. 예. 시리자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쪽이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승리하게 된 배경은 유럽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IMF 또 유럽중앙은행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긴축 정책, 그리고 이제 채무 이행 관련 프로그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거 재협상하겠다라는 좀 선명한 이 구호를 주장을 내세웠고, 이것이 이제 다수 그리스 국민들에게 이제 호응을 받아서 집권을 했고, 지금 이제 새로운 정책의 바이오로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그리스가 이제 유로존에서 탈퇴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이제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이 시리자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비되고 있는 게 이제 김대중 정부가 IMF 구제 금융을 받고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이제 위기 극복한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 IMF 우등생 이 대한민국이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IMF가 이런 아시아 지역의 당시 금융위기 때 내린 처방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었습니다. 너무 과도한 어떤 긴축을 요구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병은 나았지만은 몸은 더 허약해진 상처투성이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IMF를 IMF 점수로 보면은 이렇게 그런 IMF에 대한 이제 그런 저평가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그리스 상황이 당시 우리 상황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독일이 주축이 된 그런 이제 강력한 이제 이 채무국들의 어떤 이 긴축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스 국민들은 지금 보면은 실제로 임금이 낮아지고 복지는 축소되는 불가피한 그런 속에서 이제 이 반발감이 점점 커지다가 이번 총선에서 그것이 이제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알렉시스 치프라스라고 시리자 대표인데 이제 40살이에요. 네. 진짜 유럽은 보면 고령화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한 15년 이상 더 진행된 나라들인데 정치 리더들의 나이는 훨씬 젊어요, 우리나라보다. 여기도 이제 40살인데 여기 시리자가 이제 어떤 사람이 모인 급진 좌파당이냐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전부 다 해산 명령 받을 거야. 잡혀가거나 국가보안법으로. 모택동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 사회주의자, 유로 커뮤니스트, 녹색당 이 다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깃발이 이제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그래서 완전히 이 녹색까지. 치프라스라는 사람은 이제 위험한 남자라고 그래 별명이. 근데 이제 여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센 당도 또 있어. 여기에 보면 이번에 새로 8%인가 뭐 얻은 당 또 있다 그러잖아요. 네. 여기보다 더 급진적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있어서 바로 뭐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든가 이렇게까지 지금 공약한 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실은 그 유로존 탈퇴는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그런 미래인 것이지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유럽연합의 중앙은행 그 옛날 독일 분데스방크 그 독일 연방은행을 모태로 해서 그 방식으로 설립돼 있는 거고 독일 연방은행은 전통적으로 통화가치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제 그런 흐름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유럽중앙은행이 지금 옛날 독일 분데스방크의 거의 후신격으로서 유럽연합 전체의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독립해서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모든 회원국들에게 특히 이제 재정이 불안정한 회원국들에게 긴축 정책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가 이제 재정 불안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 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시리자는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지금 실업률이 뭐 20%가 넘지 않냐. 성장률 2% 되면 뭐하냐.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보면 독일도 2차 대전 끝나고 전쟁 배상금을 다 탕감받았잖냐 사실상. 그러니까 그리스도 지금까지 정책이 잘못된 게 있다면 좀 그 유럽 연합에 지고 있는 빚을 좀 탕감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그런 경제 정책을 펴야 된다. 통화가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 유로존 안에서 그 유로존의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서 그리스의 재정 정책이 손발이 묶이면서 그리스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걸 우리 못 참겠다. 지금 이렇게 된 거라서 예, 근데- 그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트로이카라고 불리우는 EU나 EU 중앙은행, IMF의 그런 이제 긴축 그 재정 요구를 갖다가 그리고 이제 긴축 재정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추가 또 이 그 부채 돈을 땡겨온 거 아닙니까? 30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300조 원 정도 구제금융을 받았거든요. 네, 받았는데도 2010년도에. 불구하고 초반에는 이제 뭐 유로존 가입 이후부터 시작해서 초반에는 좀 좋았지만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추가 긴축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내몰리면서 더 허리를 쪼르기는 힘들다고 하면서 그 대신에 이제 그 뭐 유로존 가입 이후에 그 그리스로 이제 들어왔던 그런 이제 주로 독일 자본이라고 하는 그런 해외 금융 자본들은 챙길 거 다 챙겨가지고 그런 추가 금융 지원 받은 것 중에 또 적지 않은 부분은 해외 그 그리스로 들어왔던 해외 자본들이 또 자기 몫을 챙겨서 이미 나간 뭐 그런 상태에서 유로존 탈퇴까지 그 EU가 감수하지는 않을 거다. 그 사실은 보고 밀어붙이는 예, 탈퇴는 측면이 있죠. 그리스가 이걸 탈퇴를 하면 거의 나락으로 떨어질걸요. 지금 유로존에 붙어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 거지. 유로존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리스 화폐는 국제적으로 이 교환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금융 쪽에는 디폴트 상태로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치적 절충을 통해서 EU도 유로존을 구해야만 이제 존립해 나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 유로존을 탈퇴해서는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절충과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리고 뭐 그리스가 다 잘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가보셨어요? 그리스 혹시? 가봤죠. 언제 가보셨어요? 최근에? 한 3, 4년? 어땠어요? 느낌이? 거의 금융위기 난 후잖아요. 네, 우리가. 금융위기 난 후인데 좀 그렇다 여기저기서 데모도 좀 하고. 노 대표님도 그리스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작년 이맘때 놀러 갔었는데요. 아테네하고 그 인근 도시들로. 되게 놀랬어요. 야, 이 나라는 금융위기에서 못 벗어나겠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그 통화위기 이후에 신용카드를 받는 데가 별로 없어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이 레스토랑도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면 안 받고요. 당당하게 왔어요. 이게 현금 달라고. 그리고 국철을 타고 제가 아테네에서 한 5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꽤 먼 거리를 이동해서 그 수도원 있는 이제 거기를 가는데 국철 그 역에서 카드를 안 받더라니까요. 내가 갔을 때만 해도는 안 그랬는데. 네, 그 카드 가지고 우리 체크카드 가지고 옆에 은행 그 창구에 가서 그 뭐죠 자판기 그거 가서 ATM기에서 돈 뽑아가지고 그걸로 기차표를 샀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이 소득 파악도 안 되고 이 국가 재정 수입이 도대체 어떻게 되지 이게 이렇게 현금 거래가 일반화돼 있으면
원래 그리스 자체가 지하 경제의 규모가 뭐 25% 넘는 이제 거의 뭐 우리하고 비슷한 그 수준이죠. 네, 질문은 그럼 시리자가 표방하는 정책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이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시리자가 대단히 뭐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네. 유로존 탈퇴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직접적으로 네. 그 선전포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도 구체적으로 선택하기 힘든 길이고 공식 정책이 아니에요. 정책이 아닌 네. 거죠. 다만 이제 잘 안 될 때 그런 파국이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분위기 용인 거죠. 용인 것이고 다 만나겠다. 지금 관계되는 네. 나라들 다 만나서 사실 협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탈퇴를 하게 되면 자살 폭탄 테러예요, 일종의. 그런 거죠. 자기 폭탄 뭐 감고 이제 그리스는 그냥 무조건 망하는 거고 그 여파가 다른 나라에도 여파가 미치는 다른 거죠, 나라는 팔다리 하나 부러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난 죽고 네 팔다리 하나 부러지지만 네 팔다리 부러지기 싫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안 죽게 해줘. 지금 이거거든. 어. 그렇게 생각해봐요. 트로츠키주의자, 마오이스트, 마크시스트, 녹색당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나올 정책이 뭐겠어요. 근데 이제 다만 유럽 좌파들은 뭐 마오이스트건 트로츠키주의자건 현실에 발을 내리고 있는 세력들은 모두가 다 네오 케인지아니즘, 그러니까 신케인즈주의 경제 정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조건적인 긴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통화가치 안정보다는 실업률을 낮추는 쪽에 더 관점을 두고 성장 전략도 이제 그런 그 공급 위주의 그런 기업 친기업 정책보다는 소득 향상을 통한 그런 소득 중심 그 성장 정책 이게 네. 전부 신케인즈주의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이니까. 이제 네.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바로 8시간 전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요? 프랑스에서는 독일과 좀 입장이 달라요. 프랑스에서는 그리스 채무 탕감 가능하다라는.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지금 주변에 왜냐하면 이게 영국이 올해 선거예요. 근데 영국은 올해 선거에서 보수당이 이기면은 EU 탈퇴를 갖다가 내년 정도에 국민투표를 한다는 붙이겠다는 거예요. 게 지금 그 캐머런의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사태가 자칫 이게 파국으로 치닫을 때 유럽연합의 EU 자체가 붕괴로. 무너질 수 네. 있는 그런 위기도 사실이 있는 것이고 그 또 프랑스는 탕감해줬잖아. 독일 빚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영국, 프랑스는 독일 빚을 탕감해줬으니까 다른 나라는 몰라도 그 나라들은 그렇게 얘기할 권리 있지.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에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준 메르켈만 강경하고 지금 스페인이나 이태리에서도 보면은 이런 반긴축 움직임들이 이제 점점 목소리를 얻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과거에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서 룰라가 집권하기 전에 그 브라질 금융위기의 상태에서 그 디폴트 선언하겠다. 네. 그 이제 그렇게까지 공언했지만 결국에는 대통령 돼가지고 다 갚아버렸어요. 채무 이제 상환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재협상해가지고 네. 결국 다 갚았고 브라질 경제를 다시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스가 똑같은 길을 밟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우리가 이 전해 오는 것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시리자의 그 이번에 시리자가 승리한 배경에도 시리자가 그렇게 파국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정말 유럽 전체를 파국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이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런 그렇게 점에서 갈 수가 없어요. 예, 이 치프라스의 그 시리자 대표 치프라스의 행보도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남자라는 게 유럽의 이제 분데스방크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유럽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그쪽 금융 사이드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 치프라스는 위험 인물인 거지.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게 예전부터 있던 문제예요. 이 문제가 예견되었던 문제가 터진 건데 그 통화 화폐 이론 중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최적 통화권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어떤 지리적 범위가 어느 정도 넓은 게 최적이냐를 묻는 건데 우리 생각에는 온 세계가 다 같은 화폐를 사용하면 환전할 필요도 없고 좋은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최적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케인즈주의자의 답변이 뭐냐 하면 경기 변동 사이클이 같은 지역이 같은 화폐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경기 변동의 사이클이 달라지면 경기 변동의 사이클이 다르면 한쪽은 호경기고 한쪽은 불경기면 같은 화폐를 쓰면 금융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이쪽에도 맞출 수 그렇죠. 없고 저쪽에도 네. 맞출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리스하고 독일이 딱 거꾸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폐 이론에 따르면 지금 유럽연합 유로화의 그 사용 범위가 옵티멀한 최적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진단도 가능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이 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하려면 이거는 타협을 봐야만 돼요. 예. 그 실제로 그리스 입장에서 보면 유로존 처음에 가입함으로써
이제 경제적 어떤 지위나 그 이 등급 자체도 올라갔죠.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돈을 빌리기도 더 용이해졌고 같은 이제 통화를 쓰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신들이 경제력이 그걸 뒷받침을 못하고 못 따라가다 보니까 예, 실물이 못 따라가니까. 못 따라가 보니까 또 실물에서 격차가 생기는 거야. 음. 그 품질이 확실히 더 그리스 상품이 낮은데도 이 같은 유로를 쓰게 됨에 따라서 이 가격이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는 물가는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제 경제 성장은 그 못 따라가는 이제 그런 데서 오히려 이제 그 국내 경기가 더 후퇴하면서 빚은 자꾸 재정 적자가 더 커지고 하는 그런 이제 여기서 이제 기쁨과 슬픔을 다 얻었던 예, 그런 이제 관계인 거죠. 예. 네. 어떻게 이제 뉴스만 딱 보면 이거 급진자파가 그 잡아가지고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예. 사실 그 그런 생각이야말로 급진자파의 급진적인 생각이죠. 예, 급진자파의 정책이 이제 외려 그 외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해주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서 분명히 이제 지금 프랑스에서 벌써 재무장관이 우리는 뭐 채무 탕감할 줄 뭐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발언하는 것 봐가지고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도 그러니까 같은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카드 받았거든요 도초에서. 근데 지금 카드를 안 받는다면 이렇게 숨통을 터준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지. 그렇죠.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그러니까 이제 정책 합리성을 높여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에는 그런 농담이 있었죠. 국회의원하고 세무서장하고 경찰서장하고 신문사 기자하고 4시 밥 먹으러 가면 밥값 누가 내냐. 식당 주인이 낸다고요. 어? 식당 주인들이 이 소득 포착률이 낮으니까 세무서장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인정과세 때문에. 근데 지금은 세무서장이 밥 먹으러 가도 안 깎아줘요. 이유가 뭐냐? 뭐 일식집이나 이 식당의 매출 95% 이상이 카드로 다 잡히기 때문에 세무서에 특별히 잘 보여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제 자영업자들의 그런 소득 파악률을 높이게 되냐 하면 결국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소득공제나 이번에 뭐 축소하긴 했지만 세액공제로 그런 혜택을 막 줘갖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든 사용자든 소비자든 간에 그런 걸 쓰도록 많이 한 정책의 결과거든요. 이게 그리스가 여기서 근원적으로 벗어나려면 그런 정책 합리성을 좀 더 높여야 돼요. 그리스 사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가지고는 일시적으로 위기는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불신의 그 기초를 두고 이 사회 시스템을 짜놓으면 오래 못 버티거든요. 예. 그 점은 예, 실물 이 경제의 토대 자체가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의 경제권으로 이제 또 통합권으로 이제 묶어 놓았을 때 생기는 어떤 그런 문제인 거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사실이에요? 그거 6억 얼마 낸 거? 2억 6천만. 아, 검색해봤어요. 그래서 안 믿어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네. 1억 7천만 원 낸 사람. 노키아 그럼 사장인가 오토바이 타다 그랬다. 할리 데이비슨 몰다 그랬고요. 또 하나가 뭐 육가공 협회 무슨 그래요? 회장인가 이 사람 2억 6천만 원. 네, 노키아 사장은 이제 그 속도 제한이 50km인 구역에서 70km를 달렸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2억 6천만 원 낸 사람 소세지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가족 족벌 회사예요. 족벌 회사인데 이제 육가공 소세지 공장 그 이제 뭐 그룹 회장인데 이 사람은 40km 그 구간이니까 굉장히 천천히 가야 되는데 80km. 헐. 그런데 100km 안 되잖아요. 아, 예. 근데 이제 80km로 달렸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2억 6천만 원을 사실 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막 세계 탑픽으로 이렇게 사실 소개되는데. 근데 이런 사람은 1년에 500억, 1000억씩 버나 봐요. 아, 그렇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이렇게 벌금을 갖다가 2억 6천만 원이나 내게 된 게 그 사람의 그 가장 최근 소득이 2012년 소득인데 1,300만 불 소득을 올렸어요. 1,300만 불. 1,300만 불. 얼마야? 조잖아 조. 조단이지. 조단이네. 그래서 사실 알아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그 범칙금을 따로 내는데 그 소득 구분을 갖다가 5,000개로 나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촘촘하고 세밀하게 나눠져 있는데 그게 소득 파악이 다 되니까 가능하지. 되는 거죠. 그런 예, 거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걸 뭐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벌금을 내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수 벌금제라는 게 있고 총액 벌금제라고 있는데 소득과 무관하게 하루 임금. 아니요. 그러니까 일수는 이제 일당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뭔가면 우선 총액 벌금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건데 이 그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잘못을 범한 일이 뭐냐, 중앙성 침범이냐, 속도 위반이냐, 몇 또는 킬로, 몇 킬로 위반이냐. 그런 경중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를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총액 벌금제라 그러고
일수벌금제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경중이 있고 또 동시에 한쪽은 뭔가 하면 당신 소득이 얼마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 죄가 무거울수록 그리고 소득이 클수록 또 같은 죄일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우리가 너무 어마어마한 고소득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 3,000유로 월 소득 3,000유로면 얼마죠? 450만 원 정도 받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500유로라는 거예요. 70만 원. 이 경우에. 예, 우리 돈으로 이제 70만 원이니까 적은 돈이 사실은 아니죠. 예. 적은 돈이 우리나라는 아니라. 7만 원인데. 예.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벌금의 효과가 균등해야 된다. 화폐 한교형이 체감하니까 예. 이건희 씨 같은 사람한테 10만 원짜리 딱지 끊어봐야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뭐 10억 원짜리는 끊어야 한 시간에 한 장씩 떼도 아무 문제가 없죠. 간의 기별도 안 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3만 원짜리만 떼도 타격이 크지.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찬반 양면이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는데 뭐 일수벌금제가 더 합리적이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이제 총액임금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의 일리는 있어요. 저는 이걸 뭐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뭔가 하면은 아니 우리나라 지금 국세청이 국민 소득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탈세범에게 유리한 제도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무슨 사자로 끝나는 뭐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뭐 어떤 고소득 자영업자라거나 또는 뭐 이런 또는 기업을 하면서도 이게 뭐 소득을 제대로 신고 안 하는 안 한 사람이라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봉급생활자처럼 소득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 벌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그렇지. 따라서 억울하게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고 사실 이 핀란드가 이게 가능했던 게 뭔가 하면 핀란드는 헌법에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정보 공개에 관련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소득과 관련된 정보가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 공개되도록 이게 50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 조항인데 스웨덴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대부분의 나라 이웃 사람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소득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심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핀란드라거나 또는 스웨덴이라거나 또는 덴마크, 독일,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 같은 경우에 독일은 나만 못 봐도 국가에서는 다 보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기본 이제 인프라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일수벌금제가 가능하다. 그 우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일수벌금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에 대해서 그게 이제 공평가세. 공평가세가 조세정의부터 실현해야 과태료 정의도 실현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가 되네요. 조세정의부터 실현해서 해야. 제가 이걸 몇 해 전에 이제 울산에 뭐 제가 그 강연차 갔는데 울산 지법에 있는 그 판사들이 무슨 집단으로 면담을 한번 해보자 간담회 하자 해가지고 제가 만난 적이 있어서 여러 얘기를 사법계획 가지고 그때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노키아 얘기하면서 핀란드 이분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동일한 과실이라면 우리 법 정신에 따라서는 동일한 벌금이다. 뭐 그 학력이 높다고 해서 집에 소득이 얼마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기준이 화폐 액수가 평등한 것이 평등이냐, 고통의 정도가 평등한 것이 평등한 거냐. 왜 과태료를 매겨요? 고통을 주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고통이 균등해야 돼요. 같은 왜냐하면 규칙 위반에 대해서. 법이 효력을 가지려면 그렇죠. 효과를 내려면. 예, 그러니까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려면 소득 수준이 다르면 과태료 크기를 달리해야 그래도 고통이 같아지죠.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리 매겨서 고통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는, 그렇죠. 균등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아니면은 더 여기서 이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가중처벌. 그런 가중처벌 같은 이제 알만한 사람이 하면 더 세게. 가진 놈이 말이야. 대학 나온 놈이 하면 뭐 더 세게 하고. 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제 뭐 사회 지도층이 하면 더 세게 내고 막.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문제된가 하면 알만한 사람이 하면은 알아서 더 가볍게 만들어주거든. 이제까지 우리가 형사재판 판결이 이제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무조건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말도 설득력을 잃는다. 우리가 황제 노역 등 해서 그런 벌금을 갖다가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 감해주는 경우에도 보면은 죄질이 무거워서 벌금액이 많으면은 아, 그거 황제노역 말 된다. 야, 하루에 더 많이 깎아주잖아. 이 과태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하는 게 고통을 갖게 하기 위한 거라면 같은 규칙 위반에 대해서 그러면 재벌 회장이 세금 안 내서 추징금 안 내서 징역 가서 살면 많이 깎아줘야지. 그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하루에 많이 깎아줘야 맞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너무 많이 깎아주다 보니까. 그렇지. 정도가 지나쳤지. 그래서 이번에 1000분의 1. 총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벌금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그래도 2, 3년은 살도록 3년은 살아야 되네. 3년은 살아야 된다. 이걸 너무 세게 해주면 뭐 일주일 만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대법원에서 이제 규정을 고친 거죠. 정의에 관한 논란은 참 오묘한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우리가 거, 질적인 거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수 벌금제는 바람직한 제도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일. 그래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는 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걸 못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탈세를 많이 하는 놈일수록 유리한 과태료 제도가 된다 이거지. 조세정의 확립하여 과세정의 실현하자. 말 된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되겠네요. 오늘의 정문즉답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잠깐 강기갑 전 의원이죠. 이분이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저희를 위해서 매실을 보내주셨어요. 강달프 매실. 강달프 매실인데 아주 잘 마셨습니다. 그리고 강기갑 의원님 한번 뵙고 싶네요. 정말 그립네요. 지금 유산균 발효 매실액이라 그런지 시큼하대. 예, 시큼하고 뭔가 이렇게 마실 때 건강함이 느껴지고. 제가 그 만드는 곳을 한번 가봤는데요. 예. 이런 거는 돈 주고 사서 먹어야 됩니다. 예. 돈 주고 사서는 안 되는 책도 있지만. 예, 청취자 여러분들 꼭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강달프 매실이라고. 네. 예, 강기갑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잠시 물러가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